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네, 오늘 먼저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00명 이상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의회를 상대로 교회 등 테러나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들의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돕는 연방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영리 단체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 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 NSGP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출범했으며 미 연방 재난관리청 FEMA가 운영을 맡고 미 국토안보부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를 포함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501c3 비영리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 많은 한인 교회들은 이러한 예산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 보안 지원금 프로그램 NSGP는 테러나 증오 범죄 등 극단주의적인 공격 위험이 높은 비영리 단체, 종교시설이나 자선단체나 사립학교 등의 물리적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미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네, 지원 금액은 한 장소당 최대 20만 달러, 한 단체당 최대 3개의 장소, 총 60만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가 매칭해야 하는 자부담금 없이 100% 환급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보안 카메라, 출입 통제 시스템, 펜스, 이제 울타리죠, 방탄 창문 필름, 보안 조명 설치, 사이버 보안 업그레이드, 민간 보안 요원 고용 비용, 비상 대피 훈련 비용 등입니다. 신청 시 필수 절차는 취약성 평가가 있습니다. 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진단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유 개체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정부를 통해 접수하는데요. 연방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속한 주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18년부터 미국 내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적대적 행위 사건들을 추적해온 가족연구위원회 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자료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회를 향한 적대 행위와 증오 범죄가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격 유형에는 기물 파손, 방화, 폭탄 위협, 총기 관련 사건 및 기타 범죄들이 포함되는데 그중 기물 파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FRC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적대적 행위가 총 1384건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2005년 이래 정부의 NSGP에 대한 최대 규모 투자는 202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이 프로그램에 4억 5,4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로비에 발맞춰 미 여야 의원들이 NSGP 예산을 10억 달러로 고정하고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의원들과 종교계가 이토록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예산으로는 신청하는 종교시설과 비영리 단체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할 만큼 탈락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신청서가 폭주해서 약 33%에서 43% 정도의 기관만 간신히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증액 제한은 종교계와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요구사항, 지금 발의 단계이며 아직 미 의회 전체를 통과해서
최종 승인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실질적인 정부 예산은 약 3억 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USCCB가 연례 기부금의 목적에 대해 기부자들을 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발표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USCCB에 대해 데이빗 오코넬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으며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해당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2020년 1월 오코넬은 다양한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연례 기부금인 베드로 성금과 관련해서 USCC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코넬은 해당 기관이 자선 사업이 아닌 호화로운 지출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USCCB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신자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9만 4천 대 이상의 ARPR, 즉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설치돼 있으며 그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s라고 하는데요. 이 ARPR이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1마일 구간의 도로 내에 여러 대의 인식기가 배치돼 있기도 합니다. 이 장치들은 차량의 위치, 제조사, 모델명, 색상, 찌그러진 부위, 심지어 범퍼 스티커까지 포착해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식기들은 경찰 순찰차에도 장착돼서 운용됩니다. 경찰 측은 이러한 번호판 인식기가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서 일하며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심지어 어떤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지까지 기록해서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CB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까지 포착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은 거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며 경찰을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 인식기를 통한 스캔 횟수는 매년 수천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자프론티어 재단 EFF의 수사 총괄 책임자인 데이브 마스는 일부 경찰 기관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미래범죄,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의를 위한 연구소 소속 변호사인 로버트 프로머는 이러한 번호판 인식기가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면 이 모든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우려스럽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IT 블로거 벤 조든이 밝혀냈듯이 이 차량 번호판 인식기들은 상당히 쉽게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 뒷면에 있는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불과 몇 분 만에 그 카메라를 나만의 개인 스파이 장치나 악성 코드 호스트 혹은 사람들의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는 한이팟이나 암호화폐 채굴기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용도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던은 다크웹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저장된 번호판 인식 데이터를 악용해서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이성을 스토킹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플라크 세이프티라는 회사입니다. 조지아주 던우디의 한 주민이 청구한 정보 공개 요청 자료에 따르면 플라크의 직원들이 지역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피트니스 스튜디오, 수영장, 체조 훈련장,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구역 등을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번호판 인식기들에 대한 분노는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의
기물 파손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는 약 3,400명당 카메라가 약 한 대꼴로 설치돼 있습니다. 플락사 측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되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적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오랜 판례라고 주장하며 자사 시스템의 합헌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지나갈 때 제가 딱 한 번 당신의 차량 번호판을 쳐다보는 행위는 플라크가 하는 일, 즉 당신의 차량 번호판을 반복적으로 포착해서 당신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록을 생성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 식량 지원을 위해 마련된 수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소타 비영리 단체의 전 대표가 41년형을 선고받으며 대규모 사기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를 미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연방법원에서 목요일 아동 식량 지원 단체인 Feeding Our Future의 설립자 겸 운영자 에이미 보크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주도한 혐의로 4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홍아리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예비선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비선거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앞으로 4년간 지역 정책과 정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에서는 오는 6월 16일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장과 연방 하원 DC 대표, 시의원, 법무장관 등 주요 직책 선거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4선 도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려 12년 만에 시장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DC를 대표해온 엘리노어 홈즈 노튼 의원도 물러날 예정이어서 세대 교체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DC는 이번 선거부터 순위 선택 투표제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이 최대 5명의 후보를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선거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6월 23일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조기 투표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우편투표 신청 마감은 6월 16일까지입니다. 메릴랜드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실제 승부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웨스모어 주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온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DC와 메릴랜드보다 조금 늦은 8월 4일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버지니아는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성격이 강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예비선거뿐 아니라 본선 경쟁까지도 상당히 치열한 편입니다. 또 버지니아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특정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무당층 유권자들의 영향력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는 마크 워너 의원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4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버지니아 11지구 페어팩스 지역에서는 지난해 별세한 제리 코널리 의원의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제임스 워킨쇼 의원이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또 8지구에서는 돈바이오 의원이 7선에 도전하고 있고 10지구에서는
수아스 수브라마니암 의원이 재선 안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교계에서는 선거 시즌을 맞아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계 지도자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또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의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 이민, 치안, 종교자유 같은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리스천들의 바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GBS 뉴스 아리엘입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항복 메시지를 담은 소셜 미디어 글을 또다시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 원로들, 라저 위커 상원의원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22일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56세의 워시는 인플레이션 압력, 세계 정세 불안정, 금리 정책 등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여러 요인들이 맞물린 미국 경제의 중대한 시기에 제롬 파웰의 후임으로 취임했습니다.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22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게버드 국장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 중 남편 아브라함이 매우 희귀한 형태의 골종양을 앓고 있어 그를 간호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알렸습니다. 18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I 국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정보 컨트롤 타워의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게버드 국장이 주도해 왔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시카고에서 한 운전자가 경찰관 5명을 차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10대들이 점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일 새벽 3시 20분경 시카고 서부 루즈벨트 로드와 루미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졸업 파티 후 열린 행사와 관련된 대규모의 혼란스러운 모임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당국은 플레인필드에 거주하는 18세 라샤드 존슨이 여러 명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후 충돌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를 거부한 피난처 도시에 있는 미국 주요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과 화물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이 피난처 도시라는 것은요, 이 생츄어리 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불법 체류자들의 피난처가 돼주겠다는 그런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 주요 대도시 중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 들어 악화했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3.1로 전월 93.8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려온 후 비밀 경호국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이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21세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비밀 경호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가 이날 보안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받은 건강검진이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6개월 정기 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왔다. 훌륭한 의사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간다.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80세 생일을 앞두고 일각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과 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거듭 일축하며 인지 능력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복귀 이후에도 빡빡한 공식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FBI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중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미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토머스 포컨 2세가 올해 2월 법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포컨 2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한 인물을 중국 측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이 내용을 담은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라인 이력서 플랫폼 마이퍼펙트리즘은 최근 연방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분석한 가장 고령화된 직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 노동 인구 가운데 55세 이상의 비율은 23.2%에 달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동자는 지난 10여 년 사이 약 40% 증가했는데요. 연구진은 생활비 상승과 은퇴 자금 부담, 기대 수명 증가 등이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령의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업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한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내파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의 하나인 가든 그로브에서 난가주 최악의 유독 화학물질 누출 위기가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었죠. 주민 5만여 명이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이 25일 최악의 대형 폭발 위험은 제거됐다고 발표하면서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독물질 누출 또는 소규모 폭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5만여 명에 대한 강제 대피령과 휴교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영어명은 알프레드 킴입니다. 벡서스 정책연구소 대표인데요. 지난 12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명으로 이스트 웨스트 세너 동서센터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중 국적자인 김 대표는 이 같은 소식을 24일 벡서스 정책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담겨있는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김 대표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육군 베테랑, 인도태평양 정치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 연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트 웨스트 세너, 여기 하와이 지역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대학교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회의
이 3명 정도를 지금 그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가 주최한 2026 하와이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가 23일 오전 10시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와이 K-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19년 전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과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한인 차세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돼 미 전국은 물론 한국으로 확산된 이 대회는 올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 청중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오아후 서쪽 해상에서 실종된 보트 운전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실종된 61세 어부를 찾기 위해 수색팀이 며칠간 작업을 벌인 끝에 월요일 오후 7시를 기해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수요일 이른 아침 낚시를 떠났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오아후 남서쪽 해안인 와이아나의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때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펄시리의 한 노인 요양시설이 월요일 특별 행사를 통해 거주 중인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The Plaza at 펄시리는 현재 거주 중인 참전 용사 22명의 사진과 군 계급이 전시된 명예의 벽을 공개했습니다. 더 플라자의 참전 용사 거주민 중 한 명인 잭 아이사는 저는 군 복무와 모든 군인들을 기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 최대 참전 용사 지원단체인 아메리칸 리전 대표들의 축사와 리버티 벨스의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주 인적 서비스국은 식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하와이 가정들이 우편으로 잘못된 카드를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하와이주 인적 서비스국 DHS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신청자 및 수혜자들에게 주 정부의 전자 혜택 이체 EBT 서비스 위탁업체인 Fidelity Information Service의 오류로 인해 일부 가정이 일반적인 EBT 코코아 카드 대신 실수로 썬벅스 카드를 수령했을 수도 있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DHS는 이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5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약 800가구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썬벅스의 카드로도 EBT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썬벅스 카드를 수령하는 스냅 수혜자분들은 가까운 DHS 처리센터에 연락해서 일반 코코아 카드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진실규명 촉구 대회가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인 서버가 장재현 대표는 미국에서 선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진실 규명이 시작되는 만큼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계 역시 과거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침묵을 깨고 즉각적인 진실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27일 첫 차부터 현지 시간입니다.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120여 개의 KTX를 비롯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되면서 출근길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